아시다시피 이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이 참 편리하지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플라스틱을 빼고는 지금 저희가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통계를 보니까 아마 그 미국의 산타바바라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하고 조지아텍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제가 54년생이니까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플라스틱 양이 한 83억 톤 정도 지금 생산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더 빨라지기 때문에 2050년경에는 한 3배 정도 더 늘어나서 30억 톤 정도 지금 이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이게 대부분이 이제 재활용되거나 소각되지 않고 그 중에 50% 정도는 자연에 축적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했지만 국제 경량에 지금 그 폐플라스틱 섬이 생길 정도, 대한민국의 한 15배 정도 되는 섬, GPGP라고 하나요? 웨이트 패시픽 데미지 펜츄라고 해가지고 GPGP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도 남의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강에서도 아마 그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많이 분출이 워낙 유입수에 플라스틱이 많다 보니까 탄천 분발처리장 통과한 뒤에도 여전히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죠 지금. 이것들이 이제 조개류라든가 어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간한테 다시 오는 게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는 아마 저희도 한 번쯤 진지하게 정말 이것들이 얼마나 해로운지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말 고민할 때가 되지 않은가. 이것이 꼭 우리나라 문제만 물론 아니죠. 전 세계적인 문제고 같이 고민할 문제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982년에 시작한 국가 R&D가 그때 한 133억으로 시작했는데 금년에 이제 19조 7천억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종전에는 그 제조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가 국가 R&D의 어떤 최고의 목표였다면 앞으로 점점 이제 각종 사회 문제 해결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국가 R&D 투자 지금 계획에 따르면 이쪽 사회 문제 해결 쪽에 적어도 한 1조 원 이상 정도 자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오늘 주제가 잡힌 것 같고요. 아무쪼록 오늘 발제리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의미한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따가 또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기자 발표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한국해양과학연구원 남해무슨 소장님, 심원준 소장님 모셨고요. 또 답시 가운데 참석해 주신 우리 환경인구의 김익수 대표,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많이 뵀는데 오늘 이렇게 또 뵐지 몰랐습니다. 환영드리고요. 또 건국대학교의 한은주 교수님,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박정규 선임연구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 발제를 통해서 저희가 좀 심도 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이 도출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첫 슬라이드가 사실 제가 박사과정 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21년 전에 대중 강연을 처음 하면서 만들었던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이제 유해물 그때 플라스틱을 한 게 아니라 유해물질 연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환경호르몬 연구를 하다가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언젠가 궁금해서 만든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들 보면 초등학교 때 철기 시대까지 배우거든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까지 배우는데 그때 확인해 보니까 저도 까먹었던 철기 시대가 무려 기원전 300년 전입니다.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어떤 통계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당연히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 시대라고 제가 그때 임의적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21년 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000 제가 10년부터 플라스틱 연구를 시작하면서 통계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보시면 플라스틱 생산량이 아까 이제 원장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1950년대부터 대량 생산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철하고 플라스틱을 딱 비교하고 싶었는데 철기 시대하고 플라스틱 시대가 언제 교체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대로 된 자료가 없어서 제가 계산해낸 자료입니다. 하나는 이제 플라스틱 생산협회, 하나는 이제 철강 관련된 국제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무게로 비교하면 당연히 철이 높습니다. 철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플라스틱의 장점이 가벼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 부피로 환산해 보니까
1990년대쯤 플라스틱의 생산량이 부피로 보면 철을 초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있는 그래프가 천연섬유하고 인공섬유를 비교한 거. 인공섬유의 대표적인 게 이제 폴리에스터인데요. 천연섬유 이제 보통 면이랑 울 같은 걸 얘기하죠. 천연섬유의 생산량을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터가 초과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뒤늦은 감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생산량 측면에서 보면 플라스틱이 철 또는 이제 천연섬유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시대에 왔다는 제 21년 전에 임의적인 직관적인 주장이 이제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원장님이 좋은 통계를 하나 언급을 하셨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현재까지 83억 톤 정도가 생산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이. 그중에 30%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제 플라스틱 관련된 학회라든가 워크숍을 하게 되면 일회용품을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 오시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커피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뚜껑 보이시죠? 그 흰색 뚜껑이 무슨 재질인지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 폴리에스터입니다. 폴리스타린으로 죄송합니다. PS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PS 폴리스타린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인유주로 돼 있는 것들이 30%가 있고 그 다음에 약 7% 정도만 재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이제 저희는 이제 공공으로 사는 아파트에 많이 살다 보니까 재활용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 자기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이 상당 부분 재활용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봐도 머릿속으로는 50%에서 많게는 7, 80% 당연히 재활용되겠지 하는데 실제 전 세계 통계량으로 보면 생산량 중에 약 7, 8%만 저 회로 안에서 재활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냐? 10%가 소각됐고 약 60% 정도가 매립되거나 자연계에 배출됐습니다. 단 이제 그 양이 얼마가 배출되고 얼마가 매립됐는지는 정확히 이제 정리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틀리게 여태껏 지구에서 과거 한 70년 동안 생산했던 플라스틱의 60%가 어딘가 지구 어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매립됐건 환경 중에 노출이 돼서 쓰레기로 버려졌건.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가 우리 환경 중에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제 최근에 된 거거든요. 그 중에 보면 연간 생산량 중에 약 2억 7천만 톤 정도가 플라스틱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웨이스트가 됩니다. 이때는 쓰레기라 표현 안 하고 이제 폐기물이 되죠.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800만 톤 정도가 아까 이제 원장님 인용하셨던 그 산타바바라 대학하고 조지아텍에서 했던 그 연구 이제 사이언스 2015년 페이퍼에 나온 자료인데 800만 톤 정도가 이제 해양으로 유입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나젠백이 이 페이퍼 나왔을 때 인용을 하면서 저 800만 톤이 뭐랑 같냐? 인간이 바다에서 매년 잡아들이는 참치와 같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800만 톤의 참치를 랜딩한다 그러죠. 잡아내고 약 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저희가 바다에다가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매년 9월 달에 인터내셔널 코스탈 클린업 그래서 미국에 있는 NGO가 주도를 하고 우리나라 NGO도 참여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이제 해안 연안 정화를 합니다. 근데 단 목적이 쓰레기만 치우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치우면서 조사 카드를 똑같이 일관된 조사 카드를 써서 어떤 쓰레기가 우리 해안에 맞냐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 25년 동안 조사한 평균 자료를 보시면 여기 좀 영어로 써 있지만 대부분 일회용품입니다. 좀 흰색으로 제가 표현한 거는 사용하는데 걸리는 시간 정도를 제가 임의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길어야 한 담배 한 대 피는데 길어야 5분이겠죠. 거기에 이제 에틸 아세테이트라는 필터의 합성 섬유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일용품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대부분 플라스틱인데 사용하는데 사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사를 해보면 거의 뭐 저거랑 비슷한데 조금 특이한 점은 어업기인으로 쓰이는 이제 부자라고도 표현하는데 부자가 조금 비중이 높은 것 빼고 나머지는 여전히 일용품이 높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들 자료는 없지만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제가 남양구소가 있는 거제도 해안에 태풍 차바가 지나간 다음에 그 워스트 케이스를 보시면 돼요. 태풍 차바가 지나간 다음에 해수욕장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바닷가를 여름철에 방문하시거나 겨울철에 이렇게 낭만을 위해서 잠깐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해수욕장들은 대부분 치웁니다. 특히 여름철은 매일 아침에 치우기 때문에 쓰레기 보기가 쉽진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행락객들이 놀다가 버린 쓰레기 위주로 보시는데 이거는 그런 쓰레기가 아니라
어딘가 이렇게 박혀 있다가 태풍 때 확 재부유돼서 해류를 따고 모이는 곳으로 모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참혹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 중에 이제 어업기인으로 쓰이는 부위들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국의 해안의 조사를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25%가 생활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재활용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어딘가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어딘가로 모이게 돼 있어요. 실제로 다 이건 생활 쓰레기입니다. 생활 쓰레기 해안에 밀려와 갖고 지역 주민들은 거의 노후료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드리는 이제 해양 쓰레기,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 자체 문제가 있는데 미리 제가 결론을 내드리자면 오늘 제 주제는 미세 플라스틱이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다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심을 갖게 만든 트리거라고 보시면 돼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20년, 30년 전에 이 문제가 돼서 꾸준히 추정치에 따르면 매년 수십만 마리의 바다새하고 해양 포유류가 이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죽고 있는데 여태껏 그렇게 관심을 두질 않았거든요. 왜? 인간한테 나오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생활전선에서 그걸 맞닥뜨리는 분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은 그냥 나오는 사진 정도 보고 참 불쌍하다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식탁으로 돌아온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게 돼 있지만 실제는 해양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해양 플라스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셔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지만 제가 4가지로 딱 정리해서 예만 들어드린 거예요. 해양 생태계는 전 세계 피해가 13조 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UN 보고서인데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심미적인 관광 영향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11년에 거제도에 조사를 해보면 연간 수백억 정도 피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수산업 같은 경우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하다 보면 쓰레기가 와서 빼내야 되는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이 뭐 유령업 등으로 해서 자원이 고갈되는 비용 이걸 다 따지면 UN 보고서에 일부 자료가 들어갔는데 경상남도에서만 1년에 한 1,400억 정도 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선박 안전 문제. 우리나라 해양 바다에 생기는 선박 사고의 10% 정도가 해양 쓰레기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스크류에 감겨서 그래요. 저도 해양 조사를 한 20여 년 하면서 4번 정도 스크류가 감기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저희 이제 보고서를 보면 해군에서 조사를 한 거 보면 선박 한 척당 해군 선박입니다. 1년에 2.5회 정도 스크류 감김 사고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비용이 들죠. 그러면 작전을 못하고 들어와야 되고 상선 같은 경우도 이제 멈춰야 되는데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지만 파도가 세거나 바람이 강할 때 선박이 추진력을 잃어버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과거 연배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옛날에 있었던 서해 위도에 있었던 페리오 사건에서 한 290명 정도가 죽었는데 물론 뭐 정원 초과 승선 무리한 운항은 반드시 따라 나오지만 그때 시작된 게 스크류 감김입니다. 그러니까 추진력을 잃어버리면 파도랑 90도 방향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같이 파도랑 수평이 돼버리면 전복돼 버립니다, 배가. 그래서 그 쓰레기 하나가 스크류를 감는 게 얼마나 그 선박 안전에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데 일반인들이 잘 인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박 사고의 10%가 쓰레기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또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국제적인 환경 이슈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뭐 유엔 총회에서는 이미 유엔 환경총회죠. UNEA라 그러는데 인바이러먼털 어셈블리에서 이미 2번의 총회를 하면서 의결문을 채택을 했고 G7 또 우리나라 소속해 있는 G20에서도 이미 행동 강령도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FAO는 수산식품의 안정성 때문에 이제 보고서를 냈고 저희가 이제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고 IMO는 아까 선박에서 버리는 쓰레기하고 항행 안전 문제, 그다음에 이유는 국가별로 이제 미세 플라스틱 정기 모니터링 의무화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화장품에 쓰이는 마이크로비즈 뭐 규제 등 여기 지금 오늘 토론자로 참여하신 KI의 박정기 박사님이 정책 동향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계셔서 좀 더 이제 좋은 업데이트된 결과들이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저도 뭐 아까 소개할 때 국제 웬만한 워킹그룹의 위원으로 여러 군데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요구는 밑에와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한 아까 유엔 환경총회에서도 국가별로 연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R&D 대응 방안인데 아직 연구 결과가 많이 부족해서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독려하는 게 의결문에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 얼마나 심각하고 오염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해한 수준인가를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넘어가면 뭐 죄송하지만 제가 뭐
우리말로 된 책은 출간을 안 했지만 최근에 유명한 과학 출판사죠 엘시비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 관련 이 책에 제가 이제 챕터 1을 제일 중요한 챕터 1을 제1저자로 해서 챕터를 썼고요. 이제 챕터 9는 우리 동료하고 같이 쓴 게 있어서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이 책을 보시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정의는 이제 사람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종류는 아까 잠깐 PS 얘기했지만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플라스틱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활용되는 거는 1번부터 뭐 7번까지 붙어 있어서 편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공중합체, 코폴리머가 있기 때문에 종류는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아까 마이크로비즈, 화장품에 쓰이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만든 걸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고 그거는 규제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규제가 가능한데 이제 문제가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쓰는 과정 또는 환경 중에 들어간 다음에 풍화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의 양도 추정이 불가능하고 컨트롤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만들어진 과정은 제가 이따 슬라이드 하나로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크기 문제인데 국제적으로 여전히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지만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제일 큰 위원회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를 1마이크로에서 1mm가 아니라 5mm로 정한 이유는 과거부터 연구되어 온 플라스틱 조각에 1에서 5mm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그 크기를 포함하기 위해서 1마이크로에서 5mm로 이제 규정이 돼 있고 그거보다 이제 작은 거를 초미세, 영어로 이제 나노 플라스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이제 발표 내용 중에 하나가 최근 이슈로 돼 있어서 제가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R&D와 관련된 이슈를 한 7개 정도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양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가 된 거는 꽤 오래됐었거든요.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하고 뭐가 틀리냐? 첫 번째는 당연히 크기 문제입니다. 크기가 작아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위면에 보시듯이 숫자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생물 이용도가 증가합니다. 과거에는 큰 쓰레기는 큰 생물밖에 못 먹었는데 당연히 작아지니까 언론에 이미 여러 번 노출됐지만 이제 제일 하단에 있는 먹이사슬 하단에 있는 플랑크톤도 먹게 되고 있고 빈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검출 빈도가. 그 다음에 검출이 어려워지는 거죠. 큰 쓰레기는 영양이 나오면 생물이 걸려 죽었거나 최근에 나온 뭐 기사처럼 뭐 고래 뱃속에 발견되면서 죽은 사인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장인이 크기가 작아지면 검출이 어렵고 이게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인지 다른 오염의 영향인지 구별이 어려워집니다.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거 처리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게 입자기 때문에 그냥 여과를 해버리면 되는데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게 이 개방된 환경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쟤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과를 하면 다른 작은 생물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이 수거 처리하시는 분들은 개념도를 올려놓는데 불가능합니다. 그 말인즉슨 예방적 차원에서 막지 않으면 나중에 일이 더 커진 다음에는 다시 회수하거나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지구적인 분포입니다. 요즘 이제 플래니터리 바운더리라는 용어가 이제 과학자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모델로 예측한 겁니다. 해류를 따라서 여기에 부유물들이 모인다. 실제로 유럽의 과학자들이 전 세계를 돌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해류로 예측한 부분에 미세 플라스틱들이 모여 있더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갔을 수도 있고 큰 플라스틱이 가서 거기서 풍화돼서 만들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고된 것들을 보면 그냥 여기 나열돼 있지만 지구 어디 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연안, 심해, 극지방의 뭐 코어에서도 얼음 아이스코어에서도 나오고 있고 유빙에서도 나오고 웬만한 생물들에서는 검출이 다 되고 있고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구 어디 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많이 배출되고 있냐? 공교롭게도 아시아 지역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훨씬 많이 썼기 때문에 배출했지만 이제 뭐 이슈가 최근에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메인 주요 배출 국가가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지역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오염이랑 비교했을 때 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 문제는 아시아가 핫스팟이라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책을 쓰면서 과거
한 20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쫙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표층 해수 바닷물에서 본 거고 요거는 대양별로 본 겁니다. 뭐 북태평양, 뭐 대서양 이런 대양별로 본 거고 다른 색깔은 대륙별로 해안 조사 결과를 쫙 보면 쉽게 보시면 그냥 북태평양하고 아시아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평균값은 지중해가 조금 높지만 지중해는 거의 막혀 있는 지역해거든요. 그거랑 저렇게 광대한 북태평양 값이 유사하거나 높다는 거는 굉장히 이쪽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료를 보면 표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4년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학기술원에서 자체 연구로 한 3년 했고요.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6년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올해가 4년 차입니다. 보시면 한 중상위권에 되는데 언론에 과거에 나왔던 자료들 보면 저희 이제 논문을 인용해서 쓴 건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뭐 최고다, 뭐 2위다, 뭐 2, 3위 나오는 결과는 저희가 초기 연구할 때는 당연히 이제 핫스팟 가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워스트 케이스로. 그래서 굉장히 국한된 지역의 자료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되게 이제 높았고요. 지금은 전국 단위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낮은 곳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 이제 순위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지역을 조사하는 해수부 자료를 보면 해수 같은 경우에는 중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보시면 밑에 낮은 지역에 보면 굉장히 높은 값에 해당되고요. 실제 예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거기 유인물이 없어서 여기를 보시면 저희가 최근에 8월 달에 저쪽 황해, 서해 좀 먼 바다 가서 조사를 한 건데 물론 저희 조사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장마 이후에 나갑니다. 장마 이후에 이제 강물이 막 유입됐을 때 먼 바다 조사를 한 건데 실제로 만타트롤이라고 표층에 떠 있는 부유물을 수거하는 장치입니다. 저희가 30분 정도 예인을 하게 되는데 30분 예인하고 나서 보시면 이게 한 정점입니다. 이게 아까 이제 원장님 얘기하신 GPGP에 가끔 이런 사진 마이크 무어 선장이 이렇게 한 사진이 인용이 잘 되는데 그거랑 거의 유사한 정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저희도 사실은 놀랐어요. 그냥 끌어도 그냥 몇 개 보이는 적은 있었는데 이제 뭐 이게 아까 저희가 조사한 50개 정점 중에 한 대여섯 개 정점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물이 이렇게 쭉 가다 패치를 이루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가 샘플이 되면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근데 해안 같은 경우에 모래 해안이 이제 접근성이 좋고 이제 부유되는 것들이 와서 이렇게 표착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 전국에 20개 정도를 대표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죄송합니다. 조사를 해보면 평방미터라고 그러죠. 평방미터당 약 2,7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요.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1m 바이 1m의 모래 안에 약 2,700개 정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요. 그걸 이제 전 세계 여태까지 보고된 농도를 보면 아까 물이랑 비슷하게 중상위권 정도의 오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없습니다. 사진 보이시면 얼마 전에 한국일보에서 좀 현장 조사를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저 방영구가 50cm, 50cm 방영구에서 거제도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해보면 저걸로 한 2개, 3개 정도 모은 걸 한국일보 기자께서 잘 정리해서 찍으신 사진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 좀 큰 조각밖에 안 보이는데 저거를 채질을 해서 구분해 보면 저렇게 플라스틱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버린 언제 버린지 모르죠.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20, 30년에 버리셨던 걸 수도 있고 여러분이 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제 오염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아까 플라스틱 생산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었는데 오염을 얘기할 때 이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냐, 감소하냐, 증가하냐는 이제 정책에서 중요한 문제거든요. 현재까지 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 이제 그 증가율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부족해서 정확히 얘기는 못하고 있어서 모델을 쓰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리뷰한 논문인데 보면 해수 퇴적물, 이제 해안 퇴적물의 농도가 앞으로 약 80년 이후에 2100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 예측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생산량 이런 게 다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사용량 말고 환경 중에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대략 100배 정도 증가할 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증가할 걸. 그 말인즉슨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뭘 하지 않으면 농도가 이제 100배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대부분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분들이 표현할 때는 플라스틱은 영어를 번역하면 불활성의 고형 폐기물이라고 표현해요. 이너트 솔리드 웨스트라고 그러는데 이미 내분비계 장애물질 때 많이 알려져 있지만 플라스틱을 만들 때는 다양한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핸드북 오브 애더티브 포 케미칼에서 두께로 한 이 정도 되는 영문 책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기능을 개선하거나 뭐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타 등등 넣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동하면 저희 뭐 연구 결과를 굳이 여기서 설명을 안 하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많은 쓰레기가 태평양으로 가서 저 청정 알래스카 해안에 이제 표착이 됐는데 저희가 많이 연구하는 스티로폼이 있습니다. 내장재로 쓰이는 스티로폼에 건축 내장재에 굉장히 많은 난연제 성분이 들어가거든요. HBC들하고 그 난연제 성분이 국제 그 스톡홀름 협약에서 5년 뒤에 사용을 중지시키는 독성 물질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은 농도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알래스카 해안에 표착하면서 오염물질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쓰레기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건 외국에서 된 연구인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플라스틱을 뭐 이렇게 이런 유경매를 축출한 게 아니라 그냥 해수로 축출하고 나서 딱에 비해 이제 뭐 발색이라든가 부착을 실험해 봤더니 플라스틱 종류가 위에 있는 게 다 재활용되는 플라스틱들인데 실제로 독성이 있다. 이건 물론 실험실 실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그만 용기에다가 넣어놓고 해서 농축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 용출되는 물질이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더라라는 확인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 연구였고 이 스티로폼 부자에 이제 난연제라는 물질이 쓰이는데 그런 것들이 생물로 전이 되더라. 그래서 개방된 환경에서 플라스틱에 함유된 독성 물질이 생물체로 전이 되는 첫 사례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풍화 부분인데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배우냐 그러면 플라스틱은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배우죠. 그리고 표를 하나 보여줍니다. 뭐 병 세워놓고 100년, 500년 이제 썩는데 오래 걸린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 전체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데라고 표현하면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바뀌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그 과정 중에 표면에서는 풍화가 일어납니다. 풍화가 일어나서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로 잘라지는데 가끔 이제 일반인들이 착각하시는 게 큰 게 2개로 짜개지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표면에서 바로 마이크로 나노 사이즈로 풍화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저희 연구로 처음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미 이제 논문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뭐 3종의 플라스틱을 해봤더니 자외선에 12개월 노출하고 모래로 교반하는 물리적인 실험을 했더니 이제 1개에서 뭐 10,000개로 쪼개지는 거고 오른쪽은 아직 미발표 자료인데 자연광에 저희가 9개월 정도 스티로폼을 노출했더니 나노 크기로 어마어마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초미세 플라스틱이 생기는 걸 확인해 저희가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표면에서는 양파 껍질 까지듯이 미세한 조각으로 계속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 중에 있는 중대형 플라스틱 쓰레기를 그냥 두면 미세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이 공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여기 이제 안인주 교수님이 이제 생태 독성 전문가니까 뒤에 조금 더 언급을 해주실 텐데 미세 플라스틱이 아까처럼 물리적, 그냥 먹어서 생기는 물리적 독성뿐만 아니라 거기는 화학물질이 있기 때문에 2개가 결합한 물리적 화학적 독성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이제 먹이 사슬을 통한 전이도 우리 안 교수님이 이제 일부 증명하셨는데 뭐 생물에 관한 영향은 물론 이제 랩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는 현장 농도보다 높은 농도에서 독성 과정을 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나올 수 있고 이제 그게 현장 농도와 차이를 얼마나 보이냐가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7번째는 결국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의 섭취 및 인체 건강 영향인데 이 부분이 가장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영향을 알려고 그러면 다양한 또 대체생물을 이용한 독성 실험을 해야 되는데 거의 안 돼 있고 이제 한두 편 논문이 정도가 나온 수준이라 그래서 일단은 노출 정도만 보고 있는 수준은 얼마나 먹게 될 수 있냐. 그중에 이제 폐류 같은 경우를 연구하는 이유가 오염의 모니터링 정도 되지만 물고기는 내장을 제거하고 먹으면 노출이 덜한데 폐류는 저희가 이제 이 가식부 전체를 먹기 때문에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폐류를 조사해 보면 폐류 안에 전 세계에서 높은 빈도로 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 오염이 거의 돼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여과하고 사는 폐류는 당연히 돼 있고요. 단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뭐 개체당 뭐 몇 입자 정도 나오긴 하지만 이제 빈도는 높고 실제로 이게 국내 식약처 보고서로 나왔고 뭐 방송에서 단독으로 보도됐던 내용인데 국회를 통해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굴, 담치, 바지락, 가리비에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사진입니다. 거기에 보면 크기하고 형태하고
폴리머 종류를 써놨거든요. 여러분들 핸드아웃에 있고 실제로 검출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국회에서 최도자 의원실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보시면 어류 중에도 저 대표적으로 몇 종만 일단 시범 조사를 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개체당 뭐 1개에서 2개 정도 입자가 나오니까 사실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네, 높은 빈도로 검출이 되고 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태껏 보고된 거 보면 뭐 맥주, 꿀, 설탕, 소금, 최근에 소금도 문제가 됐었죠. 뭐 정어리, 통조림, 수돗물, 뭐 기타 등등해서 거의 우리 실생활에 왜냐면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어디나 있다 보니까 웬만한 데는 다 나옵니다. 단 이제 인체 건강 부분은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이제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제가 있는 전 세계 위원회에서 항상 이 질문을 받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인체 위해 영향을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표현합니다. 자료도 부족하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게 많아서.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또는 그냥 플라스틱에 의한 생태계와 인체 건강 위협에 대한 우려가 이제 증대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언론에서 이제 많이들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과학자라서 항상 표현하는 게 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전문가들이 답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폐허구예가 말씀을 드렸죠. 연 300척 피해를 준다는 기사 거기 이제 겹쳐 있어 갖고 안 보이실 테니까 이거 보셔야 될 겁니다. 슬라이드 쇼로 돼 있어서 뭐 태평양 한가운데 이제 플라스틱 수프지대 세계 자연유산 산호섬의 비극 이게 집게잖아요. 허미크롭이라고 원래는 자연에 있는 이 폐각을 써야 되는데 저도 가서 실제로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호주에서 연구할 때 이렇게 뭐 유리를 이렇게 달고 사는 애도 있고 플라스틱 저런 뭐 장난감 같은 거를 아예 집으로 쓰는 친구도 있어요. 그다음에 심해 생물에서 발견된 거요. 뭐 심해 최근에는 논문에서 마리아나 해구까지 나왔습니다. 만 몇천 미터에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뭐 아까 이제 전 세계 어디 모여 있는지 그다음에 유빙에서 나왔다는 거 리터당 뭐 12,000개 정도. 저거는 이제 높은 농도로 표현된 이유는 그 딱 모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떠 있다가 그 부분이 딱 얼어 보이기 때문에 한 층에 딱 축적이 되거든요. 그 축만 딱 받기 때문에 농도가 저렇게 높은 걸로 표현이 됩니다. 마리아나 해구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제가 쓰는 표현인다 미세 플라스틱의 역습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제 식탁으로 점점 와서 이제 인체 위해성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밥상까지 위험하고. 네. 최근에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물도 분석했죠. 그래서 우려는 증대되고 있어서 실제로 환경산업기술원 KT에서 현재 요거 관련해서 조금 기획을 하고 있고 그 자료를 제가 일부만 잠깐 인용하면 국민 인지도 조사를 했더니 플라스틱의 환경오염의 위해성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 70에서 8%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다는 우려인식은 85%, 90%. 사실 현재 나온 과학적인 조사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 위해성에 대한 우려도가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이 있어서 괴리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인 결과를 통해서 정확히 이제 알려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해양 쓰레기 또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 관련 논문 숫자를 보면 아주 이쁠 정도로 미세 플라스틱 논문이 증가 숫자 보면 모델로 제가 아마 이렇게 피팅을 안 했지만 피팅 해보면 거의 0.999 나올 정도로 아주 이쁘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해양 쓰레기 연구도 과거부터 돼왔고 쭉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슈가 된 게 2004년에 페이퍼가 나오면서 시작돼 갖고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연구 시작한 게 2010년에 이제 시범 연구에서 11년,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시작했는데 한 2015년까지 나오는 논문을 제가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엔드노트에 미세 플라스틱 관련 논문만 한 460편이 있는데 작년에만 300몇 편이 나와서 도저히 이제 따라갈 수 없는 수준 돼서 이제 골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굉장히 이슈화가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해양 분야에서는 되게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국제적으로도 같이 선도하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나머지 이제 육상이라든가 이쪽 분야에서는 국내가 조금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플라스틱이나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의 이제 관리하고 정책 흐름도를 제가 그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장에서 연구하는 제가 정책을 고민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도 국회도 그렇고 국정감사할 때마다 저한테 물어봐서 처음에는 이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니다가 계속 와갖고 하나 그렸습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 폐기물이 만들어지고 환경으로 유입이 되면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결국은 환경 중에 잔류하기 때문에 생태하고 환경하고 이제 인간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과학적으로 뭐 유입원, 경로, 이동, 오염분포, 특성, 거동을 알아야 되고 이거는 이제 분포하고 노출 관련된 부분. 오른편이 그래서 생태계하고 인체하고 또는 경제적 피해가 뭔지를 밝혀야지 이게 결국은 영어로 얘기하면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결국은 규제를 하든 예산을 투자하든 정책을 바꾸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구로 플라스틱을 줄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정책이 수립되고 이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먼저입니다.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엔드 오브 파이프에서 계속 수거하고 처리해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첫 번째는 플라스틱 쓰레기 유입하고 저감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 있는 것들 아까 미세 플라스틱 보여드렸지만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이제 저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입량이 줄어들고 현존량이 줄어들어야지 위에서 확인된 노출과 피해가 줄어들겠죠. 이거 단순한 흐름도입니다. 여기서 과학이 해야 되는 역할은 중간고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플라스틱은 워낙 거대한 산업에다가 우리 국민의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설득이 되지 않으면 쉽게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에 넣지는 않았지만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요 플라스틱 부표 부분이 그렇습니다. 과거 20년 동안 제가 과거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이거는 정말 뭔가 해야 된다고 해도 정책이 안 바뀐 이유가 이해 당사자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어민들 당연히 값싸고 쓰기 좋은 플라스틱 부표가 좋고 뭐 수협 같은 조직 그다음에 영세 업체들이 생산하거든요. 부표를. 그런 기업체의 의견. 뭐 그러다 보니까 안 움직이다가 저희 결과에 근거해서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몇 번 했고 이제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률 높이고 대체 보조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난연제 성분 규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적인 결과가 중립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는 이해 당사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도 있어서 쉽게 정책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 중인 연구개발 및 연구용역 사업 정보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KT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거기 유인물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내용별로 정리한 게 아니라 제가 부처별로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가장 큰 사업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인천대 최근에 이제 그 소금 얘기도 나왔던 인천대에서 해양수산부 과제 일부를 시그랜트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해양 관련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 보면 이제 육상하고 뭐 식품 또는 정책, 뭐 제품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정확히 정리된 정보가 아니라 뭐 연차별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정보조차도 좀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식품의 모니터링은 제가 식약처에서 워낙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일부 해드렸고 나머지는 환경부에서 좀 추진되고 있는 과제는 제가 이제 과제 수행기관이 아직 드러나진 않았는데 보면 대부분이 용역 사업입니다. 뭐 정수 처리 쪽 관련된 거, 뭐 하수 처리 쪽 관련된 거. 근데 최근에 이제 환경부에서 제품 중에 이제 사용에 대한 조사도 용역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 쪽에서는 농업 환경 내 현황 파악과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시작이 돼서 굉장히 조그만 과제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학재단 쪽에서 안윤주 교수님 와 계시지만 이제 과학재단 쪽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부 좀 아카데믹한 연구가 있고 박정규 박사님이 계신 KIA 쪽에서 정책 동향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정리해 보면 현재까지 정부 부처별 연구에서 투자 현황을 보면 당연히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해양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해양 쓰레기란 용어로 되다 보니까 해양이 제일 먼저 인지하고 연구를 제일 먼저 시작해서 규모도 제일 큽니다. 그리고 과기부하고 일부 부처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초기에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당연히 환경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 쪽 분들이랑 식약처 분들도 만나는데 학교나 기타 등등 이렇게 할 때 발표도 제가 오래전에 했거든요. 12년, 13년에 학교에서도 막 발표하고 그러면서 육상 쪽도 좀 준비를 하고 좀 빨리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이제 국제적으로 이미 이슈가 되고 언론에서 엄청나게 환기가 된 다음에 시작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개선 방안입니다. 오늘 이제 정부 R&D 대응 방안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려야 돼서 제가 뭐 이렇게 과학 정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과학자로서 연구를 해오다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 추진되면 좋겠다라고 느낀 게
저희 이쪽 해양 분야는 오래전에 저희가 선행 연구도 하고 기획을 통해서 기획도 2번 정도 했습니다. 기획을 통해서 중장기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 연구 결과는 차곡차곡 순서대로 쌓이고 있어서 내년 정도 되면 해양 환경 위해성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거의 지금 예비 단계에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육상 담수 환경 부분은 이제 중장기 연구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이 없이 아까처럼 단발성으로 급하게 필요하니까 용역 사업 위주로 나가고 있어서 아마 큰 그림이 그려지기 힘들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네, 그 대신 이제 일부 KT에서 통합감시체계 구축이란 이름으로 되고 있는 기획 사업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나 이쪽에 있는 안유주 교수도 참여하고 계신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 건강 영양 부분은 뭐 수돗물이나 이제 식품에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국회 국정감사 제일 마지막 질문이 저한테 벌써 6, 7년째 계속 그게 따라붙고 있는데 저도 뭐 아직 답할 단계는 아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아까 식품 중에 나오는 거 외에는 진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부터 인체 위해성을 하기 위해서 큰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식품의약품평가원에도 자문할 때도 이제 스크리닝 단계에서 봐야 될 연구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조금 부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아까 연구는 해양수산부도 있는데 사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만 연구해 갖고는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해결이 안 돼요. 공장이 될 수 있는 중대형 이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참이 재미있는 용어가 중요한 게 해양에서는 원래 이제 영어로 쓰면 머린 더블이라고 합니다. 잔재물. 근데 그 안에는 플라스틱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자연물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게 전 세계 통용되는데 플라스틱 3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머린 플라스틱 리터라고 부릅니다. 쓰레기라고 통칭을 해요. 그러면서 쓰레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니까 제가 처음에 2012년에 저 연구소 사업할 때 저희 원장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쓰레기까지 연구해야 되냐고. 용어 때문에 그래, 용어. 근데 보셨잖아요. 사이언스 네이처에 벌써 페이퍼가 5, 6개 정도가 실릴 정도로 연구 주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쓰레기란 용어를 쓰다 보면 왠지 연구처럼 안 느껴지는 감이 국내에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환경부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폐기물과 관련된 과제는 꽤 오랫동안 많은 액수가 투자되고 있는데 쓰레기라는 용어가 쓰는 순간에 소관이 지자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치우는 거죠, 치우는 거. 그래서 아까 바다에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니까 정책 결정의 수단이 되는데 쉽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길거리에 우리나라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 있는지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 주변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가 아예 없어요. 강을 통해서 들어온 양이 얼마인지도 자료가 아예 없어요. 정책 결정을 못 하죠. 아까 정책 결정에 뭐 근거가 있어야 의사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플라스틱 쓰레기도 연구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중대형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연구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해양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육상의 이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로입니다, 제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육상 관련된 쓰레기 자료는 얼마가 발생해서 얼마가 치워졌다고 다 알아보시면 돼요. 그거를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쪽에서도 쓰레기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보고 육상 환경에서 그런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같은 경우도 아까 미세 플라스틱은 R&D 요소가 강하니까 저희가 기획할 때는 해양 쓰레기 전체를 기획을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은 R&D 요소가 강하니까 이제 쉽게 연구와 사업화가 됐는데 중대형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해양수산부에서 용역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부처 사업이 필요한 게 해양 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이 5년 단위로 몇 개 부처가 참여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부처로 같이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육상에서 바다로 연결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부처 사업이 현재까지 없고 몇 번 나오다가 다부처 사업 기획이 어려워서 그런지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쓰레기 자체가 현업이다 보니까 이제 키스타비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현업이다 보니까 정책 결정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의 과제도 정책 결정을 위한 부분이 사실은 강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 물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강해서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가 연구를 빨리 한 그 연구 그 팀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초 원천 부분에 더 투자했으면 특정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전 세계를 리드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몇 가지 예시만 들었는데 사실은 당장 뭐 돈이 되거나 정책 결정에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뭐 전 지구에서
플라스틱 어디로 움직이냐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것까지 투자해야 돼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거동하고 있냐 뭐 이런 부분이 전세적인 관심사인데 그런 기초 원천이나 이런 연구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고 현업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연구 개발이 대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쓰레기 발생 저감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도 필요한 게 아까 이제 폐기물 부분에 대한 연구는 계속 돼 왔는데 요거를 좀 전주기를 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여기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디자인도 바뀌어야 되고 포장재 부분, 미세 섬유가 발생하는 이 섬유 부분, 그다음에 기타 세탁기로 배출될 때 할 수 있는 제거 장치 부분, 뭐 수거 장치, 뭐 쓰레기 수거, 뭐 해안에서 쌓이는 쓰레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거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연구개발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한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 연구개발 방향을 이건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이제 생산 단계에서 아까 생산 단계에서 뭐 유의번도 규명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봐야 되는 연구하고 실제 뭐 기술 개발 파트하고 나눠서 적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걸 정리한 겁니다. 소재 개발, 제품 디자인, 공정 개발이 필요하고 이제 배출 단계 이제 권기원에서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입국료를 규명하고 유입량을 산정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연구고요.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배출 저감 기술 또 유입 차단 기술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노면 쓰레기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로드더스트라고 그러는데 길가에 있는 것들의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축적돼 있거든요. 최근 저희도 연구하고서 이제 데이터를 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서페이스 런오프로 그냥 이 파면수로 강으로 들어오는 걸 중간에 뭐 차단하는 기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재활용 단계는 폐기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육상 거를 거론하진 않았고 해양으로 보면 많은 폐허구가 부착성분이 붙어 있고 이제 소금기가 있다 보니까 재활용이 쉽지가 않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어떤 기술. 그리고 환경 오염 단계는 이제 엔드 오브 파이프긴 하지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게 미세 플라스틱 분석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생성 변화 소멸 과정이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서 예측이 불가능해 얼마만큼 만들어지는지 이제 거동은 아직 베일에 쌓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있다 정도만 밝혀주는 수준이고 뭐 전지구적 이동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두 축으로 보면 생태계하고 인체 영향에 대한 부분을 규명을 해서 이제 다 종합적으로 해서 규명을 해야지 어디까지 우리가 우려해야 되고 현재 막 그렇지 않은 수준이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유엔에서 쓰고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아까처럼 당장 뭐 먹어서 죽을 수준이라고 말하는 과학자는 없어요. 근데 아직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단언을 못 하는 건데 유엔에서 쓴 표현을 정확히 쓰시면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가 단적으로 뭐 해양 생태계나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지금 차원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과학적인 자료가 있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향을 뭐 미세 플라스틱이 주는 수준은 아니지만 미래로 아까 증가할 수 있는 예측이라든가 기타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만으로도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유엔이나 G20, G7 같은 데서 액션 플랜을 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년, 100년 뒤에 뭔가 진짜 가시적인 영향이 나오는 단계가 되면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오기 전에 나눠주신 그 소장님 자료를 보면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플라스틱 문제 저도 이제 환경 전문가로서 언론인으로서 같이 고민할 부분인데 주셨던 거 외에 이제 제가 좀 조사한 건 아까 소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얘기 나온 얘기 하셨고요. 지난주인가요? 10월 23일에 유럽 위장병학 주간에서 인체 내 플라스틱 검출에 대한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9가지 이상의 플라스틱이 인체 내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 어떤 그 근거가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플라스틱 생산이 왜 계속되고 이것이 줄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모두의 우리 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회경제 문제가 같이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장 저렴하고 가장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런 계산 방식으로 보니까 플라스틱이 싼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도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생산과 소비 또는 부적절한 폐기를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토론의 이 큰 주제를 소장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패러다임 전환인데요. 처리에서 예방으로 그 얘기도 하셨어요. 또 하나 더 나가면은 순환 경제 시스템이라는 틀에 묶지 않으면은 이것이 아마 바뀌어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재생 물질과 물질의 순환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정가중 평가로 통합 폐기물 관리 논문을 이제 썼던 사람으로서 아까 그려주셨던 그림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통합 정가중 평가를 통해서 각 단계별로 환경, 경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본다면 연구 분야의 대안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정책을 수립하거나 소비자를 비롯한 사회 각 층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촉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재료 생산도 생분해성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대체 물질로 만들 수도 있겠죠. 지난주에 혁신과 지속 가능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뉴질랜드 최고의 환경 기업이 지금 이 사탕수수로 이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 가공 및 포장 단계에서 이 요즘 많이들 즐기시는 이제 맥주캔 6개 들이할 때 이렇게 묶어서 묶음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칼스버그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없애고 접착제로 이용을 한다는 거죠. 이 해양 플라스틱 해양 오염을 없애기 위해서 다소 좀 어색하긴 하지만 6개 들이를 묶기를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도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뭐 텀블러를 가져오신 분들도 있지만 무소비, 소비 단계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법도 역시 정가중 평가, 정가중 분석을 통해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걸 제가 좀 덧붙이자면 컨트롤 타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것이, 쓰레기 얘기가 나오면 환경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환경부는 쓰레기 직접 안 하니까 지자체에서 넘겨버리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우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컨트롤 타워를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해도 될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부터 시작된 이제 행사가 하나 있는데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금 지속가능 발전 위한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행사가 오늘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시하는 게 뭐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에 근거해서 얼마나 실용성 있고 목표 지향적인 정책을 만드느냐,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 큰 틀이 뭐냐면 바로 SDGs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미세 플라스틱도 심각하지만 그 하나 가지고도 어려운데 17가지 유엔에서 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같이 힘을 모으고 그 과학기술 근거로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한 경험과 이제 비전을 나누는 그런 모임인데, 이 플라스틱을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묶고 가려면 지금 같은 부처별로의 진행보다는 이번 기회에, 우리도 지금 아직 도전 과제입니다만은 총리실 산하 직속, 사실은 뭐 대통령 직속으로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런 이 틀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플라스틱만 따로 볼 게 아니라 순환경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걸 같이 묶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분야요, 사회 분야를 접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 이 키스텝이 각 부처 간의 어떤 연구 조정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복되는 부분, 또 혹은 빠진 부분, 그 다음에 이 과학기술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최소한 1조 원 이상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부분까지 같이 묶어서 본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무래도 언론이다 보니까 그 이제 홍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더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전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화문에 있는 그 큰 모바일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죠.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더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공익 홍보물 뭐 이런 것들이 언론뿐만 아니라 이 환경 단체 또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는 기업들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태평양 도서국가 팔라우라고 하는 곳에 가면 입국할 때 여권에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사인을 하고 입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좀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색 스포츠 같은 거 할 때도 거기다가 이 사인을 받아가지고 행동을 개정하는 그런 또 촉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시민 정신의 회복 필요합니다. 스스로 포장재 없이 물건을 사는 캠페인을 벌여서 실천한다든가, 그다음에 혹은 기업의 혁신을 또 요구하고 지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80%의 시민들이 만약에 기업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잘한다면 그걸 우선으로 구매하겠다라고 표방한 반면에 실제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는 6%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개 기업이 잘한다 그래도 6개 정도만 잘하는 걸로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이 시민들의 신뢰도 또한 행동을 촉구하고 변화하는 것을 촉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의 자발적 사회 책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역시 과학기술, 정보, 홍보, 정부 정책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케아는 2020년까지 이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100%를 재생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당장 내후년부터인데요. 준비를 이제 해왔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 부산물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자체의 생산과 서비스의 전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순환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대안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늘 걱정하는 게 아까 그 소장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정말 좋은 얘기를 유엔에서 했는데 이게 얼마나 와닿을지, 이걸 어떻게 또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전해야 될지,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는 행동을 하기에 절대로 지금 이 급한 것이 아니다. 그런 근거는 있다. 이런 거를 또 저는 언론, 기업, 연구소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최대한 홍보하고 변화를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환경 독성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뭐가 됐던 간에 어떤 독성 물질 또는 환경 오염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이 이제 생태계에 살아있는 것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어떤 영향을 보는지 이제 이런 연구를 이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해성 평가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제 위해성 평가라는 것이 어떤 물질에 사람이나 또 생태계가 노출됐을 때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그 확률을, 그 개연성을 평가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잘 몰라도 그런 개연성이 있을 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면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것, 또는 모르지만 앞으로 있을 어떤 확률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것, 동전의 앞뒤와 같은데 위해성 평가의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이제 그런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 분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제 한양대 교수님 가셔가지고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말 중에 노케미족, 또 뭐라 그러더라, 케모포비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걸 아까 이제 버전을 이제 플라스틱으로 바꾸면 마이크로 플라스틱 포비아,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뭐 대단히 위험한 걸로 알고 이것을 이제 일종의 뭐 중금속이라든지 잔류성 오염 물질처럼 독성 물질처럼 생각을 해서 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알고, 이런 현상들이 요즘에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어떻게 하면 그 영향을 잘 파악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좀 혼돈돼 있는, 현재는 약간 스테투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를, 제가 이제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아까 이제 발표 드리면서 조금 추가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심원준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해양연구소에서 오셨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그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 저는 이제 이 플라스틱 문제가 이제 환경 다매체 문제라는 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수 생태계에도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슈가 이제 조금 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토양 생태계도 상당히 많습니다. 토양에 왜 들어가냐 그러면 저희가 농업 활동할 때 그 까만색 플라스틱 멀칭 비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밭 같은 데 가시다 보면 주변에 이런 멀칭 비닐들 쓰다가 그냥 버린 것들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회수율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50%는 이제 거기 남아 있는데 이제 저희가 연구를 위해서 이제 그 밭에 가서 플라스틱을 수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부슬부슬 다 부서집니다. 이미 폴리머가 이제 광분해 때문에 특히 거기서 이제 풍화 작용하고 뜨겁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느슨느슨해져가지고 금방 부스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토양과 섞여 있게 되고 또 물도 아니고 토양 입자랑 비슷하고 색깔도 또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분리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모양도 뭐 동그랗고 이게 아니라 주로 이제 파이버 형태, 이렇게 길게 잘라져 있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또 농사 짓고 하면 아마도 그들의 운명은 식물을 통해서 아마도 트랜스퍼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농작물을 먹는다면 오늘 하나의 경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이 해양뿐만 아니라 담수, 토양에서도 계속 문제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생태 독성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여러 개의 생물들을 대상으로 이제 미세 플라스틱 또는 나노 플라스틱 더 작은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연구들을 이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도 다른 물질처럼 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임이 확실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태계 먹이 사슬을 통해서 트랜스퍼되는 것을 이런 에비던스들을 요즘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에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담수 생태계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LG에다가만 미세 플라스틱을 노출을 시켰는데 이 LG를 그다음 플랑크톤이 먹고 그다음 이런 플랑크톤을 작은 어류가 먹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쓴 것이 갈견이라고 하는 국내에서 살고 있는 그 담수 어류를 썼는데 갈견이에까지 이제 가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민물 매운탕도 드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류를 먹을 때 이제 인체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김익수 그 편집대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체에서 뭐 9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상의 것들이 이미 저는 있다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걸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몰랐던 것뿐이죠. 그런데 이제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이 먹어도 됩니까? 라는 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근데 아직은 말하기는 사실 시기상조입니다. 인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생태계의 영향을 봤을 때는 생태계에서 이런 것들이 트랜스퍼가 되고 그 다음에 세대 전이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자세한 것들은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보지만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미세 플라스틱은 참 재밌는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연구실에서 그 제브라피쉬를 대상으로 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노출시켜 봤더니 이 제브라피쉬가 굉장히 똑똑해요. 플라스틱만 있을 때는 먹다가 조금 오물거리다가 뱉습니다. 그런데 먹이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먹이랑 같이 이제 먹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생태계에는 어차피 풍부한 먹이가 있기 때문에 그 생물체 자체가 이 플라스틱 자체를 이물질로 인식하더라도 먹이와 함께 들어갔을 때는 이걸 그냥 섭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조류는 왜 그걸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어류가 조류보다 더 똑똑한 게 아닌가 하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그런 생물체뿐만 아니라 여러 생물체들이 먹는데 저희가 이제 보니까 그 자체도 위험한데 이걸 먹고 나니까 이제 뱃속에 이런 것들이 차 있는 거예요. 차 있으니까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적으로 부족해서 그래서 생식을 잘 못하고 하는 것들도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미세 플라스틱이 생물체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 관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물벼룩 좀 죽으면 어떻습니까? 많은데. 그렇지만 생태계의 기본적인 근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진 게 이제 해산물에서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가리비, 굴, 홍합 이런 데서 나오니까 이제 바로 먹는 게 인식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플라스틱 자체가 생물체에 들어가서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이가 돼서 쭉 들어왔을 때의 그 영향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플라스틱이 폴리머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소수성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흡착하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른 물질이 몸속에 들어오는 2차적인 캐리어 역할, 운반체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연구들도 나오고 있고요. 몸속에 들어가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바이오 플루이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해리 돼서 인체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뭔가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또 정부 차원에서 관리 대책, 규제 방안을 내려고 그러면 많은 사이언티픽한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R&D 차원에서 저는 이런 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에 대한 생산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야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이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기술적인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 제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 제거하고 방류를 하는 것들이 이제 모두 오염물질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느 수준까지 제거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어느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기준을 세우려면 이 물질이 각각의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을 때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제 모일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 좀 더 신뢰성 있는 자료 생산들이 필요해서 많이 축적돼서 유해성 자료들이 더 많이 축적되고 정확한 유해성 평가, 더 신뢰성 있는 유해성 평가를 해야 하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여야 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규제 방안 마련하고 처리하는 쪽에서도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 포비아,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그 포비아 때문에 요즘에는 정말 많이 안 쓰려고 하고 하는데 정신 건강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 플라스틱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나가게 하는 노력들, 아까 말씀하신 플라스틱 자체가 공장이 된다. 저는 또 다른 말로 이 폐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의 선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미 나간 것은 저희가 지금부터 관리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나간 거는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써야 되지만 비의도적으로 나가는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면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박종기입니다. 저희 기관명에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환경정책 쪽을 주로 연구하고요. 아까 원장님하고 우리 신 박사님 얘기할 때 스태피 얘기 나오는데, 스태피가 바로 저희 아래층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맨날 점심 먹으러 가는 그런 사이입니다. 네, 저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고요. 저는 이 미세 플라스틱 얘기하면서 조금 저희가 좀 구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 미세 플라스틱 얘기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얘기하죠. 그거는 이런 것들은 원래 큰 조각인데 쪼개지기 때문에 나중에 쪼개지고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 그건 저희는 2차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그 2차 미세 플라스틱은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이나 담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거, 수도꼭지를 잠그려면 그거죠. 근데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원래부터 조그맣게 만들어서 뭔가의 기능을 하게 하는 거. 즉 우리 늘 맨날 쓰던 화장품에 여기 여성분들 많지만 스크럽제, 이런 거는 작은데 특히 동그랗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각질 제거해야 되니까 이거 이렇게 좀 뭔가 모서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이크로비즈 같은 것들이 우리 화장품이라든가 또는 뭐 세면용품 이런 데 들어있는 거. 그래서 1차는 의도적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뭔가 제품에 들어간 거, 2차는 원래 큰 플라스틱이었는데 이게 쪼개지고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된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실은 말씀하신 저런 그 플라스틱 얘기는 그거는 2차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얘기고,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저는 이제 환경 정책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 측면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쓰레기 얘기,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 좀 한번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제가 관심 있는 1차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1차 미세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건 화장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약 외품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이미 식약처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발빠르게 사용 금지시켰습니다. 왜?
그거는 너무나 명확하고 그다음에 대체 물질이 있어요. 어떤 대체 물 우리 각질 제거 뭐 쌀겨 뭐 곡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딴 거 넣어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쉽게 사용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 화학물질 쪽은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정책을 좀 따르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는 EU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기업 프렌들리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하게 화학 제품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늘 관심 갖는 건 EU가 뭐 하지? 라는 걸 늘 저희는 살펴봐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EU에서는 거기는 각 나라별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에카라고 유럽 화학물질청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뭔가 결정을 내리면 각국에서 그걸 다 따르는데 뭐라고 했냐면 몇 년 전부터 야 이거 미세 플라스틱을 이 들어가는 제품이 단순히 화장품이나 세정 제품이 아니라 산업용도 많고 예를 들면 페인트 또는 뭐 각종 산업용 세제, 농업용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과연 우리가 화장품이나 일부 세정제만 지금 금지시켜서 되는 건지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 즉 생활화학 제품이라든가 또는 산업용 제품에 쓰이는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과학적 근거를 몇 년 전부터 모으기 시작했고 그 결과를 내년 1월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저희 모든 전 세계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금지할지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아까 여기 어떤 국회에 어떤 선생님 오셨다고 하는데 어제 환경부랑 회의하는데 그 심원준 박사님 표현에도 지금 환경부에서 생활화학 제품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관리 기반 마련을 겨우 이제 4개월째에서 어제 중간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품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어떤 기능으로 어느 회사에서 쓰고 있는지 지금 4개월 만에 조사가 될까요? EU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하고 내년 1월에 결과 내놓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몇 달 안 했는데 이번에 국감에서 환경부에 어떡할 거냐라고 계속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뭔가 지금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겨우 4개월 연구하고 1월에는 뭔가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연구는 언제 하냐 할 때 일단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돈을 따서 하겠다라는 게 현실이라 저는 이런 그 키스텍 같은 데서 좀 뭔가 기초 연구를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물질이 어떤 제품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를 늘 봐야 됩니다. 시장에서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쓰이는지 하나 보는 거, 또 마켓 분석이고 두 번째는 정말 그게 위해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그런 거는 지금 신 박사님이나 안윤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위해가 있는지 이런 거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대체 물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질 제거는 딴 걸로 해도 돼요. 호두 껍질로 해도 되고 곡물 그걸로 해도 돼요. 근데 산업용으로 쓰거나 이런 거는 대체 물질이 없는 상황에서 그거 못 쓰게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게 화학 물질, 화학 제품을 규제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여기 아까 그 하신 거에 빠져 있어서 산업용이나 다른 가정용으로 쓰는 제품에 들어가는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물질을 개발하는 거. 그리고 그랬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 뭐 이런 건데 아까 대체 물질 개발을 좀 1차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조금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교수님이 조금 얘기했는데 멀칭 비닐 그리고 아까 어떤 그 한양대 교수님도 바이오 비닐 그게 폐기물 측면에서는 이게 뭔가 분해가 되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는 아까 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냅둬도 햇볕에 의해서 쪼개지는 마당에 일부 바이오라든가 또는 제가 옥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산화제를 넣어서 빨리 분해되도록 하는 게 옥소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EU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미세 플라스틱은 내년 1월에 뭔가 어쨌든 사용을 제한하는 것들을 액션을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냥 그 비닐 같은 건데 여기에 마치 분해를 좀 더 촉진하는 거는 폐기물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나 그게 가장 대표적인 미세 플라스틱의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제로 베이스로 되면야 상관이 없죠. 근데 그냥 냅둬도 쪼개지는데
그걸 더 쉽게 쪼개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 관리 측면에서는 대표적인 소스이기 때문에 그 옥소 플라스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액션을 취하진 않고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멀칭 비닐 같은 것들, 그리고 아까 또 인천대 아마 김승규 교수님께서 그런 농업용에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관심을 좀 가져서, 그래서 지금 자꾸만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얘기하면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회용품을 어떻게 안 쓸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수도꼭지죠. 근데 또 다른 수도꼭지는 뭐냐 하면 제품에서 들어가는 1차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사용 못하게 잠글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옥소 플라스틱 같이 다른 그 선기능이 있지만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는 뭔가 굉장한 소스가 되는 것들에 어떻게 또 잠궈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 요렇게 좀 다양하게 저희가 규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